숙향야담에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엮어내는 큰 힘이 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옛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조 30년 충청도 공주 성평리는 닷새마다 한 번씩 장이 서는 제법 번성한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 김진사라 불리는 덕망 높은 선비가 살고 있었지요. 젊은 시절 고을 아전으로 일했던 그는 이제 58배 나이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논밭 서너마지기와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을 꾸려가며 한가로운 만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집은 마을 어귀 양지 바른 곳에 자리한 소담한 기와집이었어요. 사치스럽지는 않되 사랑채와 안채, 곡간채가 기역자로 둘러앉은 모양새가 단정하고 아담했습니다. 대문 앞마당 한가운데에는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다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서 여름철이면 온 집안에 시원한 그늘을 드리웠고, 뒤란에는 안주인이 손수 가꾸는 채마밭에서 배추며 무며 갖가지 푸성기들이 철 따라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지요. 김진사의 아내는 나이 55의 자애로운 부인이었습니다. 젊은 며느리들이 시집살이 고달프다며 하소연하러 오면 따스한 말로 달래주고 마을에 경조사라도 있으면 제일 먼저 나서서 이웃을 도왔어요.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김진사 댁이라 높여 부르며 어른 대접을 해드렸답니다. 김진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벌써 급제하여 한양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었고, 작은아들 도령만이 부모님을 모시며 서당 일을 거들고 있었어요. 도령은 이미 30을 넘긴 늦깎이였는데 이제야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새댁순이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벌써 동네 안악들 사이에서는 본받을 만한 며느리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순이는 키가 자그맣고 얼굴이 둥글럽적한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별달리 고운 얼굴은 아니었으나 늘 깨끗이 빗어 넘긴 머리에 소박하되 정숙한 치마 저고리 차림이 보기에 좋았어요. 친정 형편이 넉넉지 못했지만 바느질에 솜씨가 있어서 혼례 때 가져온 입을 보며 버선이며 조바위 같은 것들은 동네 부녀자들이 입을 모아 칭찬할 만했지요. 김진사 댁에 온 새댁만큼 예의 바른 며느리가 또 어디 있겠어? 장날이면 아낙네들은 의뢰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순이가 시어머니를 정중히 부축하고 장터를 다니며 어머님께 좋은 것만 사다 드려야지요 하고 말하는 모습이며, 어른들을 만나면 허리를 깊숙이 굽혀 인사드리는 예의 바른 모습이 참으로 기특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김진사만은 왠지 모를 어색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사람을 40년 가까이 상대해온 경험으로 보건대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것이 도리어 부자연스럽게 여겨졌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착함과 남에게 보이려고 꾸며내는 착함은 어딘가 다른 법인데 순이에게서는 후자의 냄새가 났어요. 그 의구심이 확신으로 굳어진 것은 혼례를 치른 지 석 달 남짓 지난 어느 늦가을 새벽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사랑채 마루에서 맹자를 읽고 있었는데 안채 쪽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이 녹그릇이 어찌하여 이리 찌그러졌나요? 혹시 어머님께서 어디에 부딪히셨나 봅니다. 그런데 김진사는 분명히 목격했었어요. 어젯밤 순이가 그 녹그릇을 마루 모서리에 일부러 세게 내리쳐서 우그러뜨리는 광경을 말입니다. 그때는 그저 실수로 여겼는데 지금 들어보니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이고, 내가 어디서 실수를 했나 보구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 깜빡깜빡하네. 시어머니께서는 자책하는 말씀을 하셨고 순이는 다정스러운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괜찮사옵니다, 어머님. 제가 장에 나가서 새 것으로 하나 장만해 올게요. 어머님께서 쓰실 그릇인데 좋은 것으로 구해와야지요. 김진사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싶은 의혹과 함께 며느리의 참 속마음이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성급히 판단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겉으로 다 드러나지 않는 법이거니와 혹 다른 사연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뒤 더욱 당황스러운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몸살기가 있어 사나흘째 알아누우셨을 때였어요. 김진사가 우연히 장터에 일이 있어 나갔다가 약재 파는 곳에서 순이가 상인과 실랑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산삼 얼마에 사겠소? 품질이 상등이니 열량은 받아야겠소. 그럼 열량에 넘기겠소. 시어머님께서 약재를 너무 많이 사오라고 하셔서 남은 것이요. 김진사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 산삼은 아내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가져온 금비녀를 팔아서 구한 귀한 것이었거든요. 시어머니 병환을 위해 좋은 약재를 구하려고 애쓴 아내의 마음을 생각하니 속이 쓰라렸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순이가 집에 돌아와서 한 말이었어요. 어머님, 약방 주인이 하는 말이 요즘 산삼이 귀하다면서 하나만 더 달라고 하더이다. 어머님 약을 위해서라 하니 어찌 아니 줄 수 있겠사옵니까?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의 효성에 고마워하셨지만 김진사의 속은 타들어갔어요. 그러나 아직은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자신이 상황을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순이의 수상한 행실은 그치지 않았어요. 도령이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러 나간 사이 순이는 시어머니께 넌지시 불평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 살림이 참 빠듯하옵니다. 친정에서 곡식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싶사옵니다. 실상은 시어머니께서 순이의 친정에 쌀 한 섬을 보내드린 것이었는데도 말이에요. 김진사가 직접 마련해서 보내드리라고 부탁한 것이었거든요. 또한 도령에게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서방님, 어머님께서 저를 몹시 미워하시는 것 같사옵니다. 무엇을 해드려도 시큰둥하시고 제 친정까지 헐뜯으시더이다. 순진한 도령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애만 태웠어요. 어머니께 직접 여쭙자니 불효한 일이거니와 그렇다고 아내의 속마음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김진사는 이 모든 정황을 방문 밖에서 때로는 마루에 앉아서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가 어찌하여 이럴까? 처음부터 못된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무슨 상처받은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 어느 날 저녁 김진사는 오랜 버신 훈장 최 선생과 울타리 너머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최 선생은 올해 71살의 노인이셨지만 아직 정정하셨고 무엇보다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김진사, 요즘 어떻게 지내시오? 글쎄 말입니다.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혹시 세댁 때문은 아니겠소? 최 선생의 예리한 눈빛에 김진사는 깜짝 놀랐어요. 어찌 그리 아십니까? 마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늙은이 눈에는 보이더이다. 장터에서 상인들과 언성을 높이는 모습, 동네 아낙네들에게 건방지게 구는 모습 말이요. 하지만 어른들 앞에서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군요. 김진사는 깊은 탄식을 내쉬었어요.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성급히 나무라면 더욱 간사해질 뿐이요. 그 아이의 마음부터 살펴야 할 듯하오. 분명 연유가 있을게요. 연유라 하시면 사람이 그토록 두 얼굴을 가지는 데에는 반드시 아픈 사연이 있게 마련이요. 그 상처를 먼저 달래주지 않으면 겉만 고친들 무슨 소용이겠소? 그날 밤 김진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방법을 궁리하면서 동시에 상처받고 있을 아내와 아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생각했거든요.
한밤중에 마루 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순이가 달빛 아래 홀로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에 얇은 적삼자락을 여미고 있는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해 보이던지요. 무슨 일로 그리 서럽게 우느냐? 김진사가 다가가자 순이는 깜짝 놀라며 눈물을 훔쳤어요. 아, 아버님. 그저 친정 생각이 간절하여 그렇사옵니다. 그렇겠구나. 친정이 그리울 만도 하지. 새로운 곳에 적응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니. 김진사의 다정한 말에 순이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김진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참된 우리 가족으로 만들어보자. 나무라기보다는 사랑으로 품어주자. 최 선생님 말씀이 옳다. 이 아이에게도 분명 아픈 사연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할지 김진사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이는 또다시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의 모습으로 시어머니께 공손한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님, 밤새 편히 주무셨나이까? 아침상을 차려드렸사옵니다. 그 단정한 목소리 뒤에 감춰진 진심이 무엇인지 김진사는 알아내고 싶었어요. 과연 이 완벽해 보이는 가면 뒤에는 어떤 상처받은 영혼이 숨어 있을까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김진사의 지혜로운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첫눈이 내린 동지 무렵 어느 새벽 김진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에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느티나무 가지마다 소복이 쌓인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그때 대문 밖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마을 뒤편 오막사리에 사는 과부 덕순이가 젖먹이를 품에 안고 서 있었어요. 덕순이는 26살의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갓난아기와 함께 끼니를 잇기도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무슨 일로 이리 이른 시각에 나오셨소? 죄송하옵니다, 진사님. 아이가 밤새 열병을 앓는데 약 한 제 구할 길이 막막하여. 덕순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품속 아기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김진사는 주저없이 곳간으로 들어가 쌀 2마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엽전 몇 묶음을 꺼내어 함께 건넸지요. 이것으로 당분간 끼니를 잇고 이 돈으로는 약도 짓고 쓸 것도 장만하시오. 고맙사옵니다, 진사님. 이 은혜를 어떻게... 덕순이는 눈물을 훔치며 연거푸 절했어요. 그 광경을 안채 처마 밑에서 지켜보던 순이가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순아, 혹시 내가 덕순이네 양식을 보내준 것이 아니냐?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아버님. 제가 언제... 아, 그럼 누가 그리하였을까? 참으로 착한 마음씨로구나. 우리 집안에 이런 어진이가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김진사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사랑채로 들어갔어요. 순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찌하여 아버님께서는 내가 그런 일을 했다고 여기실까? 며칠 뒤 마을에 역병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혹독한 겨울 추위에 흉년까지 겹치면서 여기저기서 몸살과 열병으로 앓아눕는 이들이 생겨났어요. 특히 어린 것들과 노인네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김진사는 날마다 병든 이웃들을 돌보러 다녔어요. 가장 먼저 덕순이의 오막살이부터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많이 나아졌지만 이번에는 덕순이 자신이 고열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걱정 말고 푹 쉬시오. 아이는 우리가 돌보겠소. 김진사는 덕순이의 거처를 정리해주고 죽을 끓여 먹이고 아기까지 보살폈어요. 그 다음에는 최서방네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최서방 집은 식구 넷이 모두 병상에 누워 돌볼 사람이 없는 형편이었거든요.
어느 날 해질녘 김진사가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순아, 내일 최서방 댁에 가려 하는데 함께 가지 않겠느냐? 최서방 댁 말씀이옵니까? 그렇다. 온 가족이 병상에 누워 돌볼 리가 없다니 안타깝구나. 순이는 속으로 내켜하지 않았어요. 역병이 옮을 수도 있거니와 더럽고 굳은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가 걱정되었어요. 아버님, 안채에 밀린 일이 많아서. 그렇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김진사는 섭섭한 기색 없이 홀로 나섰어요. 하지만 밤늦게 돌아온 김진사의 모습을 본 순이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옷은 더러워지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거든요. 아버님, 고생 많이 하셨사옵니다. 고생이 아니라 보람이었다. 병든 이들이 제법 차도를 보이더구나. 김진사는 우물가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 중 하나가 바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이란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기쁨이지.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시아버지의 그 담담한 미소가 계속 마음에 남았거든요. 저 어른은 정말 다르시구나. 다른 이들은 모두 제 입속만 차리는데 저분은 참으로 남을 위해 애쓰시는구나. 다음 날 김진사는 또 다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홀로 서당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순이가 지나가다 들여다보았어요.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다, 괜찮다. 너에게도 할 일이 많을 텐데. 하지만 김진사는 일부러 순이가 보는 앞에서 무거운 책상을 혼자 옮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어요. 순이는 몇 번 망설이다가 결국 다가가서 도왔습니다. 고맙구나, 순아. 내 덕분에 일이 한결 수월했다. 김진사의 진심 어린 고마움에 순이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신의 작은 도움에 이처럼 고마워한 적이 없었거든요. 친정에서도 늘 당연한 일로 여겨졌을 뿐이었어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요. 별것이 아니야.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마음과 정성을 쓰는 일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느냐?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이가 잠에서 깨어나니 방 한구석에 곱디고 온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어요. 풀어보니 정교한 꽃무늬가 수놓인 버선 한 켤레와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추위에 발이 시릴까 염려되어 준비하였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시아버지. 순이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언제 자신의 발 치수를 재어서 이런 정성스러운 선물을 마련했을까요? 더군다나 자신이 시어머니께 못되게 굴고 집안일도 소홀히 하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버선을 자세히 보니 바느질 한 땀 한 땀이 고르고 수놓인 매화 문양도 섬세했습니다. 발에 신어보니 치수도 딱 맞았고 무엇보다 따뜻했어요. 아버님. 순이가 김진사를 찾아가니 김진사는 온화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마음에 드느냐? 내가 바느질은 못하니 동네 솜씨 좋은 안악에게 부탁했다. 어찌하여 이런 것까지. 어찌하여긴 너는 우리 식구이니까. 그 말에 순이는 목이 메었어요. 식구라는 말을 들은 지가 언제였던가요? 친정에서도 늘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 어른은 자신을 진짜 가족으로 여겨주고 계셨어요. 그러나 순이는 아직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부터 다시 예전의 행동을 보였어요. 시어머니 몰래 집안 물건을 내다 팔고 도령에게 시어머니 흉을 보는 일을 계속했거든요. 어느 날 밤 순이가 도령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서방님, 어머님께서 또다시 제 친정을 나무라시더이다. 가난하다, 배우지 못했다 하시면서. 순이야, 어머님께서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알기로는 어머님께서
내 친정을 무척 아끼시는데 서방님마저 어머님 편만 들으시는군요. 저는 이 집에서 혼자입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 순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도령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이 모든 대화를 옆방에서 들은 김진사는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는 아들을 불러 조용히 말했어요. 도령아, 내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구나. 예, 아버님. 어떻게 해야 할지. 서두르지 마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은 아물어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마음의 상처라고 하시면, 그래, 분명 깊은 상처가 있을 것이다. 그 상처가 무엇인지 알아내어 보듬어 주어야 한다. 그날부터 김진사는 더욱 세심하게 순이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순이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진 아픔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순이가 홀로 툇마루에 앉아 편지를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편지는 친정에서 온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병환이 위중하다는 소식이었어요. 순이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조용히 다가갔어요. 무슨 일로 그리 속상해하느냐? 아버님, 친정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시다 하옵니다. 뵈러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제야 김진사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친정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것이었어요. 그렇겠구나. 부모님이 그리울 만도 하지. 내일 친정에 다녀오거라. 정말 그래도 되겠사옵니까? 물론이다. 효도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법이니까. 김진사는 순이에게 넉넉한 노자까지 주며 친정에 보내주었어요. 순이는 감격하여 땅에 엎드렸습니다. 아버님의 은덕, 죽어도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며느리의 마음을 이제 조금 알 것 같군. 어떻게요? 외로웠던 것이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엇나간 것 같구려. 그렇다면 이제 좋아질까요? 천천히 기다려 봅시다. 성급히 서두르면 오히려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을지도 모르니까. 친정에서 나흘 만에 돌아온 순이는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밝아 보였고 시어머니께도 한결 부드러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여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김진사는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어요. 며느리의 생일에 아무도 모르게 정성스러운 생일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순이는 이 마지막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고 참된 변화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믿고 있었어요. 사랑과 인내로 기다리면 반드시 그 마음이 열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순이의 생일은 음력 10월 보름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생일을 알리지 않았어요. 친정에서도 늘 오라버니들의 생일만 요란스럽게 치렀을 뿐 자신의 생일은 그저 흘러가는 날 중 하나였거든요. 어린 시절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순이가 10살 되던 해 생일날 어머니는 큰오빠가 과거 준비로 바쁘다며 여자아이는 생일보다 바느질이나 배워라 하셨더니 말이에요. 그날 순이는 혼자 뒷간 옆에서 나뭇가지로 떡 모양을 만들어 놓고 생일상 흉내를 내며 훌쩍훌쩍 울었었지요. 순이는 집안의 막내딸이었는데 부모는 언제나 너는 어차피 시집갈 몸이라며 아들들에게만 온 정성을 쏟았어요. 제삿날 음식도 새 옷도 심지어 따뜻한 말 한마디도 늘 오빠들의 몫이었습니다. 혼인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 도령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른 아침 순이가 잠에서 깨어 안채로 나가니 신기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모두 순이가 좋아하는 것들이었거든요. 고소한 콩나물국, 새콤한 시금치나물, 아삭한 도라지 무침, 그리고 순이가 가장 즐겨 먹는 팥소 송편까지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어찌 된 일이옵니까? 시어머니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나도 모르겠구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렇게 차려져 있더라. 그때 김진사가 사랑채에서 나타났어요. 오늘이 며느리 생일이라 하여 마련해 보았다.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어찌 제 생일을 아셨사옵니까? 저는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친정에 갔을 때 내 어머니께서 일러주셨다. 딸의 생일을 어미가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김진사는 며칠 전 순이가 친정에 갔을 때 따로 사람을 보내어 며느리의 생일을 물어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순이가 어떤 음식을 즐겨 먹는지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순이의 친정 어머니는 우리 막내는 콩나물국을 가장 좋아하지만 여태 한 번도 생일상다운 생일상을 해준 적이 없어서 하며 미안해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김진사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친정에서마저 소외받았을 순이의 마음을 헤아리니 더욱 정성껏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순이는 콩나물국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 콩나물을 하나하나 골라서 끓였다. 아버님께서 친히? 그렇다. 우리 며느리 생일상인데 당연한 일이지. 김진사는 실제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직접 콩나물을 다듬었어요. 누렇게 시든 것과 뿌리가 긴 것은 하나하나 골라내고 싱싱한 것만으로 국을 끓였습니다. 송편도 손수 빚어서 찐 것이었어요. 동네 아낙네들이 진사님께서 친히 부엌일을 하신다니 며느리 복이 하늘을 찌르겠네 하며 혀를 찼을 정도였습니다. 김진사는 순이가 좋아한다던 팥소도 직접 쑤었어요. 팥을 삶아서 체에 거르고 설탕 대신 귀한 꿀을 넣어 단맛을 냈습니다. 송편을 빚을 때도 예쁘게 나뭇잎 모양을 내어 정성을 다했지요. 순이는 마음 한구석이 저리도록 아팠습니다. 친정에서도 한번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던 생일상을 시아버지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마련해 주시다니요. 더군다나 자신이 시어머니께 그토록 못되게 굴었는데도 말이에요. 고맙사옵니다, 아버님. 제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옵니까? 무슨 소리냐?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냐? 그날 저녁 김진사는 순이와 단둘이 뒷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따스했어요. 순아, 내가 왜 그토록 힘들어하는지 알 것 같다. 순이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아버님, 친정에서 많이 외로웠지? 막내딸이라 늘 뒷전이었고 시집 와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아 헤맸구나. 김진사의 말에 순이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속 이야기였거든요. 그렇사옵니다. 친정에서는 늘 너는 시집갈 몸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오빠들이 먼저였어요. 밥도 옷도 사랑도. 저는 늘 남은 것으로 만족해야 했사옵니다. 순이는 더 구체적으로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큰오빠는 과거 공부를 한다 하여 늘 따뜻한 온돌방을 차지했고 둘째 오빠는 장사를 배운다 하여 좋은 옷을 해 입었어요. 저는 찬 부엌옆 골방에서 지내며 오빠들이 입던 옷을 기워 입어야 했사옵니다. 김진사는 조용히 들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시집 올 때도 이번에는 정말 잘해야 한다. 미움받아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 생각만 했사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지 몰라서 그냥 완벽해 보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랬구나. 시집 와서는 잘해야 한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완벽해 보이려 애썼사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했어요. 혹시 저를 미워하시면 어쩌나, 내쫓기면 어쩌나 하고 김진사는 순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어요. 어린 것, 우리가 널 왜 미워하겠느냐? 너는 우리의 소중한 딸인데. 그 순간 순이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죄스러운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며칠 후 순이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순이는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정말 부족했사옵니다. 무슨 소리냐, 순아. 어머님께서 베풀어 주신 정을 제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사옵니다. 사실은 어머님께서 제 친정에 곡식도 보내주시고 약도 보내주신 것을 알고 있었사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순이를 바라보았어요. 그걸 어떻게 친정 어머니께서 편지에 쓰셨사옵니다. 고맙다고, 며느리 복이 있다고. 그런데 저는 도리어 어머님께 못되게 굴었사옵니다. 순이는 이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께서 제가 밤늦도록 바느질할 때마다 따뜻한 차를 끓여다 주신 것도, 제가 친정 그리워할 때마다 가끔 다녀와도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도 모두 알고 있었사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가 두려웠어요. 두려웠다니? 진짜 가족이 되면 또다시 버림받을까 봐서요. 차라리 거리를 두고 있으면 상처받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 앞에 깊이 머리를 숙였어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머님. 제가 정말 못된 며느리였사옵니다. 시어머니는 순이를 일으켜 세우며 품에 안았어요. 얘야, 내가 힘든 줄 내가 몰랐구나.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지내자꾸나. 예, 어머님. 그리고 제가 집안 물건을 몰래 판 것도 아버님께서 다 알고 계시더이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예. 산삼도 팔고 녹그릇도 일부러 망가뜨리고 정말 나쁜 짓을 했사옵니다. 그런데도 아버님께서는 너를 꾸짖지 않으셨구나. 예, 도리어 더욱 잘해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시어머니는 순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버님은 내 마음을 헤아리고 계셨던 거야. 내가 악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그날부터 순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다가가려 노력했고 남편에게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무엇보다 집안일에 마음을 다해 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김진사를 대하는 순이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가 찬바람을 맞아 몸살을 앓게 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순이는 밤을 새우며 간병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드리고 소화하기 쉬운 죽을 끓여드리고 약을 정성껏 다려드렸지요. 김진사의 병환이 심해지자 순이는 동네 의원을 직접 찾아가서 좋은 약재를 구해왔어요. 자신이 혼수로 가져온 은비녀를 팔아서까지 말이지요. 이는 예전에 자신이 시어머니의 산삼을 팔았던 행동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순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 것은 없다. 아니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순이는 김진사 곁에서 사나흘 밤을 새우며 간병했어요. 시어머니가 너도 좀 쉬어라 하셨지만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옵니다 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순아, 고맙다. 하지만 너도 좀 쉬어라. 아니옵니다, 아버님.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옵니다. 왜 내가 해야 할 일이냐? 아버님께서 저를 친딸처럼 여겨주셨잖사옵니까? 이제 저도 진짜 딸이 되고 싶사옵니다.
김진사는 순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구나, 순아. 정말 고맙다. 그 무렵 마을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며칠째 내린 폭우로 개천이 범람하여 나루터 다리가 떠내려간 것이에요. 강 건너편 마을 사람들이 고립되었는데 그 중에는 몸이 불편한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걱정만 할 뿐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았어요. 물살이 너무 거세고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망설이지 않고 구조에 나섰어요. 아버님, 위험하옵니다. 물살이 너무 거세옵니다. 순이가 만류했지만 김진사는 말했어요. 사람의 목숨이 위급한 마당에 어찌 그저 지켜만 있겠느냐. 그럼 저도 함께 가겠사옵니다. 아니다, 순아. 너까지 위험할 것은 없다. 아버님 혼자 가시면 저는 어찌 마음을 놓겠사옵니까? 제가 밧줄을 잡고 있어야 아버님이 안전하십니다. 순이의 간청에 김진사는 결국 함께 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김진사는 굵은 새끼줄을 몸에 묶고 급류에 뛰어들어 한 사람씩 구해냈고 순이는 강둑에서 밧줄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진사는 바위에 부딪혀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끝까지 구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늦게 김진사가 돌아왔을 때 순이는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진사의 모습을 본 순이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인데다 여기저기 상처까지 나 있었거든요. 아버님, 순이는 김진사를 부축하여 안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정성껏 상처를 씻어드리고 약을 발라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다른 분이십니다. 뭐가 다르다는 게냐? 다른 분들은 제 일만 생각하시는데 아버님은 언제나 남을 위해 애쓰십니다. 그게 사람된 도리이니까. 저도 아버님처럼 살고 싶사옵니다. 순이야, 내가 이렇게 보살펴주니 든든하구나. 당연한 일이옵니다, 아버님. 그 순간 순이는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완벽해 보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걱정해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지요. 하지만 순이에게는 아직 하나 더 넘어야 할 고개가 남아 있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저질렀던 잘못들에 대한 진정한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이는 김진사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촛불빛을 보았어요. 무엇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살그머니 들여다보니 김진사가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계셨거든요. 그것은 바로 일기였어요. 며느리가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 응어리가 남아있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완전히 풀어줄 수 있을까? 순이는 가슴이 저며왔어요. 시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이토록 애써주고 계셨다니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순이는 김진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어젯밤에 아버님께서 일기를 쓰시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김진사는 놀라며 돌아보았어요. 일기를? 예, 저에 대해 걱정하시는 내용을. 죄송하옵니다. 엿보려던 것은 아니었는데. 아, 그랬구나. 김진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숨길 일도 아니니 괜찮다.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궁리하는 것뿐이니까. 아버님께서 왜 그토록 저를 생각해 주시는지 모르겠사옵니다. 저는 그럴 자격도 없는데. 자격이 없다니 무슨 소리냐? 너는 우리 가족이잖느냐? 그 말에 순이는 눈물이 나려 했지만 이번에는 참았어요. 대신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고맙사옵니다, 아버님. 정말 고맙사옵니다. 이렇게 순이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한 변화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참회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겨울이 깊어가는 중이었고 순이의 마음에도 참된 봄이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난 정월 대보름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이는 그동안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께도 한결 다정해졌고 김진사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는 과거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 순이에게 갑작스럽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갑자기 고열과 함께 온몸에 붉은 반점들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마을의 늙은 의원은 침중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무서운 역병의 하나인데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급하게 번지는 경우는. 의원의 말을 들은 김진사 부부는 안색이 하얗게 변했어요. 순이는 의식을 잃고 닷새 동안이나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김진사와 시어머니는 순이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김진사는 밤이 깊도록 찬물에 적신 배로 순이의 이마를 식혀주었고 시어머니는 정성껏 쌀미음을 끓여 한 숟가락이라도 먹이려 애썼습니다. 도령도 서당 일을 모두 미루고 아내 간병에 매달렸지요. 여보, 당신도 좀 쉬세요. 제가 밤을 새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소. 우리 딸이 이렇게 앓는데 어찌 눈을 붙이겠소? 김진사는 순이를 딸이라고 불렀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진사는 순이를 위해 눈 덮인 산길을 헤치고 올라가 약초를 캤어요. 겨울사는 눈이 깊이 쌓여 있어 위험했지만 순이에게 좋다는 약초라면 무엇이든 구해오려 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어 감각이 없을 정도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새벽마다 동네 절에 가서 순이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매일 100번씩 절하며 관세음보살께 간절히 기도했지요. 무릎이 까지고 아팠지만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도령은 마을의 모든 의원을 찾아다니며 좋은 약을 구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서체까지 팔아가며 약값을 마련했지요.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엿새째 되는 이른 새벽 순이가 겨우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김진사의 수척한 얼굴이 보였어요. 며칠간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해 눈이 움푹 들어가고 수염도 덥수룩했습니다. 아버님, 순아, 깨어났구나.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순이는 김진사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칠어진 손과 곳곳에 상처 자국들이 역력했거든요. 아버님, 손이 어찌 이리 되셨나이까? 아, 이거? 약초를 구하러 산에 다녀와서 그렇다. 내가 먹을 약을 친히 캐어왔다. 산에까지요? 당연하지. 우리 딸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야지. 순이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토록 애써주시다니요. 더군다나 자신은 그동안 이 어른께 얼마나 죄를 지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방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역시 몹시 수척한 모습이었습니다. 순아, 정말 다행이다.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어쩌나 했다. 어머님, 저 때문에 고생하셨네요. 무슨 소리냐? 가족이 아프면 당연히 돌봐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순이는 더욱 울었어요.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도령도 들어와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아, 정말 무서웠다.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 온 가족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 애써주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서방님, 저는 정말 못된 며느리였사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순아. 정말이옵니다. 시어머님께 못되게 굴고 집안 물건도 몰래 팔고 거짓말까지 하고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사옵니다. 순이는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들을 하나하나 고백했어요. 산삼을 몰래 판 일, 녹그릇을 일부러 망가뜨린 일, 시어머니를 속상하게 한 일, 남편에게 거짓말한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전과는 달리 더욱 깊은 참회의 마음으로 그리고 완전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어요. 김진사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순이의 고백이 모두 끝나자 부드럽게 말했어요. 순아, 내가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너를 꾸짖지 않았지. 어찌하여 그러셨사옵니까? 김진사는 순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내가 악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든. 무섭고 외롭고 불안해서 그런 것이었지. 그렇지 않느냐? 순이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깨닫고 고쳐나가는 마음이지. 그리고 너는 이미 많이 달라졌다. 시어머니도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순아, 그런 것은 다 지난 일이야.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알겠구나. 어머님,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자꾸나.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사는 거야. 도령도 아내의 다른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순아, 나도 미안해. 내 마음을 몰라줘서.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하자. 그 순간 순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이에요. 며칠 후 순이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김진사는 순이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순아,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 김진사가 내민 것은 두툼한 일기장이었어요. 이게 무엇이옵니까? 내가 우리 집에 온 뒤로 내가 써온 일기다. 읽어보거라.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펼쳤어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든 내용이 순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가 왔다. 처음에는 참 착해 보였는데 요즘 이상하다. 하지만 분명 까닭이 있을 것이다. 며느리가 산삼을 팔았다. 화가 났지만 꾸짖지 않았다.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다. 며느리가 울고 있었다. 친정이 그립다고 했다. 이 아이도 외로웠구나. 며느리에게 버선을 선물했다. 정말 기뻐했다.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 같다. 며느리 생일을 챙겨주었다.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열 것 같다. 며느리가 나를 간병해 주었다. 정말 고마웠다. 이제 진짜 딸이 된 것 같다. 며느리가 아프다. 정말 걱정이다. 제발 나았으면 좋겠다. 이 아이는 우리에게 소중한 딸이다.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가 회복되었다. 정말 다행이다. 이제 이 아이는 완전히 우리 가족이 되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이를 믿었던 내 마음이 옳았다. 사랑으로 기다린 보람이 있다. 앞으로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순이는 일기를 다 읽고 나서 김진사 앞에 엎드려 울었어요. 아버님, 고맙사옵니다. 정말 고맙사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셔서. 순아, 고개를 들어라. 김진사는 순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내가 고마워할 일이 아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지. 아버님, 이제 정말 우리 딸이 되었구나. 그날부터 순이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시어머니께는 친딸처럼 효도했고 남편에게는 진심으로 사랑을 표현했으며 시아버지께는 깊은 존경과 감사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겸손하고 친절하게 대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순이의 변화에 감탄했습니다. 김진사 댁 며느리가 정말 달라졌네. 그러게 말이야.
이제는 참된 효부가 다 되었어. 김진사님의 덕이지. 참 지혜로우신 분이야. 하지만 가장 기뻐한 것은 김진사였어요. 자신의 지혜와 사랑으로 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봄이 되어 복숭아꽃이 만발한 날, 순이는 김진사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님,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정말 고맙사옵니다. 포기라니, 가족을 어찌 포기하겠느냐. 처음에는 완벽해 보이려고만 했사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완벽한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것이라는 걸요. 김진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것을 깨달았으니 이제 너는 정말 현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해 가을, 순이는 아들을 낳았어요. 김진사는 손자를 품에 안고 말했어요. 이 아이는 참 좋은 어미를 만났구나. 사랑을 아는 어미를 말이야. 순이는 김진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님, 저도 이 아이에게 아버님처럼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 싶사옵니다. 그래, 사랑과 지혜로 기다려주는 부모 말이지. 몇 년이 흘렀어요. 순이의 아들이 5살이 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아이가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났을 때 순이는 김진사가 자신을 대했던 방식을 떠올렸어요. 얘야, 왜 거짓말을 했니? 어머니가 화내실까 봐서요. 어머니는 내가 거짓말하는 게 더 속상하단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라. 어머니가 도와줄게. 아이는 순이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순이는 아이를 꾸짖지 않고 대신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일러주었습니다. 김진사는 이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순이가 참 좋은 어머니가 되었구나. 10여 년이 흘렀어요. 순이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이 고민이 있으면 순이에게 조언을 구하러 올 정도였어요. 어느 날 새로 시집온 젊은 며느리가 순이를 찾아왔어요. 순이 형님, 저는 어떻게 해야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순이는 그 며느리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시아버지의 지혜로운 사랑이 자신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진심을 다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실수를 하면 어떡해요?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치려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부모님들을 친부모처럼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며느리는 순이의 말에 큰 위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정말로 시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갔습니다. 순이는 김진사가 80생신을 맞았을 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과 지혜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해 보이려고만 했던 제가 이제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아버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저도 제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님의 가르침은 저에게서 끝나지 않고 제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은 저에게 둘도 없는 아버지이자 인생의 스승이십니다. 순이 올림. 김진사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순이야, 정말 고맙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다. 그해 겨울, 김진사는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아, 나는 정말 행복했다. 특히 우리 순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잘 살아다오. 순이는 김진사의 장례를 치르면서 다짐했어요. 아버님의 지혜와 사랑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 전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김진사의 지혜로운 가르침은 대를 이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마을의 젊은 며느리들에게 김진사에게서 배운 사랑의 지혜를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해요. 참된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그리고 지혜로운 기다림은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말이에요.